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취미도 없고 친구도 몇 없는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교 졸업 직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입원 중일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어머니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진학을 미루고 알바를 시작했고요.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아버지 간병까지 어머니에게 시킬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제가 일을 시작해서 엄마가 좀 덜 힘들 만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결국 아버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좀 더 일찍 두 분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잃은 저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년쯤 전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회사 후배가 소개해준 자리였습니다. 정비 공장을 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하던 공장을 물려받았는데 직원이 4명이라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첫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상견례는 만난 지 1년 반쯤 됐을 때 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고 저희 쪽은 엄마 혼자 나갔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엄마는 그날 아침부터 손을 떨었습니다. 옷을 3번 갈아입었어요. 엄마, 그 옷이 제일 나아. 그만 좀 갈아입어. 애비 없는 집이라고 흉볼까봐 그런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 점잖고 사람 좋아 보여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 따져, 다 따져. 겉으로 안 그러는 척할 뿐이지. 식당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 될 분이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안색이 나빠 보이셨어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좀...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어.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시누이 될 사람이 냉큼 말을 받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근데 약 먹으면 괜찮아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 네. 오히려 우리 엄마가 새언니 걱정을 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어디 하나씩 아프다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옆에서 젓가락을 놓았어요. 저기 사돈어른, 네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은 다니시고요? 아이고 다니죠. 다니는데 뭐 별 수 있나요? 혹시 많이 안 좋으신가요? 몸져 누워야 할 일이 많을 정도로? 시누이 될 사람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싱긋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아유, 사돈 때 걱정하는 만큼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 간병사도 제대로 쓰고 있으니 며느리가 제 수발 들어야 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제대로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이 20살에 죽고 우리 둘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텐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여서요. 혹시 우리 딸 데려다가 병수발 들게 할까 봐요. 엄마! 제가 옆구리를 찔렀어요.
엄마가 작게 한숨 짓더니 입을 다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 엄마 혼자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도 상견례는 꽤나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절 너무 좋게 봐주셔서요. 집 살 때 돈도 지원해주고 결혼 후엔 일도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하셨어요. 일 그만두면 용돈도 주신다고 하시고 전 너무 혹했어요. 물론 결혼 전이었지만 시어머니 성정을 보면 두말하실 분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지나가듯이 말하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결혼 전에 커플 건강검진 한번 받을까? 그럴까? 혹시라도 임신 생각하면 검사하는 게 좋지. 전 솔직히 좋았어요. 집안에 아팠던 사람이 있었다 보니 남편 될 사람 몸 상태도 확인하고 제 몸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게다가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 전에 하는 검진이라고 들었거든요. 요즘 다 하더라. 서로 알 건 알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중에 애도 생각해야 되고 어차피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아는 병원 있으니까 거기서 받자. 그래, 뭐 나쁠 건 없지. 근데 비싸지 않아? 내가 낼게. 이런 건 남자가 내는 거야. 검진은 그 사람이 알아본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검진보다 피를 많이 뽑더라고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죠. 저기 원래 이렇게 많이 뽑아요? 항목이 좀 많으셔서요. 아, 네. 옆에서 보니 남자친구도 저만큼 많이 뽑길래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저희 엄마 수선 가게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봉투를 하나 들고요. 엄마도 저도 재봉틀 앞에 있다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돈어른이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지훈이한테 물어보고 온 거예요. 수진이 있나요?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앉으세요. 커피라도 타드릴게요. 됐어. 그리고 계좌번호 이거 맞니? 제 은행 계좌번호를 미리 알고 계시더군요. 고개를 끄덕이자 제 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계좌로 3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거 하지 말자. 요즘 세상에 그거 다 낭비야. 아니에요. 저희도 성의는 보여야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뇨. 어머니,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다가 쓰면 되는 거야. 살림에 보태 쓰든지 네 하고 싶은 거 하든지 해.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이거 그냥 주시는 거 맞아요? 다른 이유 같은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며느리 될 아이에게 주는 용돈 같은 건데. 예물 예단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으면 둘 다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주시면 저희도 부담스럽죠. 돌려줘야 하니까. 며느리 생기면 주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게다가 수진이가 너무 예쁘고 제 맘에 쏙 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실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절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일 없을 테니까. 네. 시어머니들 분이 가시고 나서 엄마가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아, 이 돈은 결혼하고 1년 지나기 전엔 쓰지 말고 놔둬라. 왜요? 엄마가 2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조건이 지나치게 좋으면 그건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뭘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 엄마는 왜 자꾸 나쁘게만 봐. 좋은 분이신데. 수진아,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은 받는 게 아니야. 혹시 썼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더 큰 문제잖니. 전 그때 엄마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시집가는 딸 아까워서 트집 잡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일정은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미뤄졌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신데 우리끼리 놀러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 나중에 좀 좋아지시면 그때 가자.
그건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이상했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아픈 건 벌써 몇 년이나 됐고 앞으로도 좋아질 일은 크게 없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아질 기미도 없어 보이는데 신혼여행을 미루자고 하는 건 그냥 신혼여행을 가지 말자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아픈 건 맞으니 저도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집 문제도 있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아파트로 거의 정해졌습니다. 저는 회사가 반대편이라 좀 별로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가까이 있는 게 낫지.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알았어. 모든 것이 시어머니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랑 그 사람 둘이 좋다고 결혼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집안끼리의 결합이니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내내 불만이 쌓여만 갔고 그렇게 집을 구매할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집 구매를 확정하고 계약금을 남편이 보냈어요. 그런데 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금액으로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잔금을 치르는 날은 결혼식 일주일 후, 입주는 잔금 치른 뒤로 정했어요. 그때 되면 결혼식이랑 겹쳐서 정신 없을 테니까 서류 먼저 준비해놔. 응, 내일 연차 쓰고 서류 떼야겠어. 여기저기 갈 곳도 많고 결혼 준비에 쓸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럼 내가 기사해줄까? 나도 연차 쓰고 쉬면 되니까. 그렇게 해줄 거야? 고마워. 너무 고마웠죠. 바쁜 저를 위해 기사를 자처해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 다음날 서류를 떼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제가 식사를 사려고 했더니 그이가 계산을 미리 했더라고요. 내가 낸다니까 왜 미리 냈어? 너무 고마워서 밥 사주려고 했더니. 괜찮아. 정 미안하면 커피는 자기가 살래? 커피숍에서 먹지 말고 테이크아웃해서 와. 들고 경치 좋은 곳 드라이브나 가자. 오랜만에 연차 쓰고 데이트하는 건데 기분 좀 내는 게 좋잖아. 그럴까? 응. 커피하고 들어야 하니까 그 짐은 최소한으로 두고 갔다 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샌드위치도 하나 사오면 좋겠어. 돈은 내가 낼게. 그렇게 들어간 커피숍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야 커피를 받아들 수 있었죠. 그렇게 돌아오니 그 사람 차가 없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근처에 잠깐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돌아오긴 했어요. 이상했지만 별 생각 없었죠. 그날 데이트가 너무 재미있었으니까요. 데이트가 끝나고 저녁에 저는 불현듯 임신 전 검진 결과가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는 검진 결과 안 왔어? 나 아직도 못 받았는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그 병원에서 실수로 우리 집으로 보냈더라. 어머니가 뜯어보셨대. 미안, 진짜. 내가 엄마한테 잔소리했어. 실수로라도 남의 거 뜯어보면 안 된다고. 엄마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뜯어봤다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검진 결과를 왜 봐? 내가 잔소리 팍팍 해놨으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어머니가 보셨어? 내 걸? 봉투에 우리 집 주소 찍혀 있으니까 당연히 내 건 줄 아셨나 봐. 근데 별거 없어. 다 정상이래. 너 아주 건강하다고 좋아하시던데 며느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좋다고. 그래? 다행이다. 난 또 나한테 안 좋은 병이라도 있어서 연락 늦게 오는 줄 알았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접수할 때 주소를 제 걸로 적었거든요. 제가 직접 썼거든요. 뭐 병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전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데이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행복한 결혼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3일 전이었습니다. 드레스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재봉일 같이 하던 친구분이 계시는 샵에서 맞췄어요. 시댁에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드레스야 신부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가봉은 엄마 친구분이 맡아주셨어요. 예전에 엄마랑 스무에 같이 일한 분이셨죠. 지금이야 엄마가 자기 가게 차려서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같은 직장에서 꽤 오래 함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는 자꾸 손을 멈추시더라고요. 허리 치수를 재다가 멈추고 어깨를 잡다가 멈추고. 이모 왜 그래요? 수진아, 너 시댁 되실 분들 좋은 분들이니? 남자친구는 잘해주고? 네? 다 좋고 잘해주시니까 결혼하죠.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 그런데 그날 신우가 예고도 없이 샵에 왔습니다. 저한테는 인사만 하고 마침 저를 데리러 온 그 사람하고 구석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갔어요. 그 뒤로 엄마 친구분은 이상하게 조용해지셨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봤는데 없어져서 나중에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혼식이라는 일생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제가 너무 들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하려고 식장에 도착했는데 신우이가 있더군요. 신우이는 도와주러 왔다며 제 가방과 폰을 들고 가서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내가 계속 들고 있을게. 신부가 폰 들고 있으면 정신 사나워. 하객들 전화 계속 오고 내가 갖고 있다가 끝나고 줄게.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부케 들고 웃고 있어야 하는 신부에게 핸드폰은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건 친구에게 맡기는 게 맞는데 제 친구들도 신우가 와서 저러니 가방을 달라고 하기도 좀 어이없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별말 안 했고요. 결국 친구는 자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밖에 있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 아침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쁘다고 난리를 쳤고 저는 웃느라 볼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전 내내 안 보이셨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어? 오셨어. 그 위층에서 좀 쉬셔.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 괜찮으신 거야? 내가 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됐어. 신부가 어딜 돌아다녀. 드레스 밟혀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도... 수진아, 오늘 하루만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당부하던 남편이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엄마 좀 찾아봐. 곧 시작인데 안 내려오시는 거 보면 혹시 아파서 그러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까. 엄마 찾으면 전화하고. 가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던 신우는 자기 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백을 놔두고 갔더군요. 중간부터 귀찮은지 의자에 올려두더니만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식 20분 전이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저희 엄마가 하객들 사이를 밀치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쪽 손에는 구석에 놔뒀던 제 짐가방이 들려있었고 다른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었어요. 머리도 다 헝클어져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대답도 없이 제 팔을 붙잡고 끌었어요. 드레스 자락이 밟히든 말든 그냥 끌더라고요. 엄마 아파. 사람들 봐 사람들.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따라와.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 대체 왜 그래? 드레스 다 젖겠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뭔데 그래 진짜. 나 이제 들어가야 돼. 당장 웨딩드레스 갈아입어. 지금 당장. 저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식 20분 남았어. 밖에 결혼식 보러 온 사람만 300명이야. 갈아입으라고? 왜? 이유를 말해야 갈아입든 말든 하지. 엄마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더니 안에서 쪽과일을 꺼냈어요.
수선이라면서 버릇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 가위였습니다. 엄마 뭐해? 그거 놔! 가만히 있어! 엄마가 제 등 뒤로 돌아가더니 코르셋 끈을 그대로 잘라버렸습니다. 드레스가 어깨에서 스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서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사진이 여러 장 떠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네 웨딩드레스 가봉했던 그 친구가 보낸 거야. 엄마 친구가? 엄마 친구가 보낸 사진이 나랑 무슨 관련인데? 지금 네가 입은 드레스 가봉해준 내 친구. 네 드레스 케어하고 커버 챙기러 2층 준비실에 올라갔다가 봤단다. 뭘 봤다는 건데?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 폰이 꺼져 있더래. 그래서 나한테 보낸 거야. 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신우이에게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그대로 멈췄어요. 장기 기증 동의서. 기증자 란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이수진. 주민번호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제가 쓰지 않은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수혜자란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 건강검진 결과지 사본이었어요. 수신 주소가 시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이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주소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제 실수도 아니었죠. 저는 시댁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검사는 단순한 결혼 전 건강검진 항목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식 적합 검사 결과지였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게 뭐냐고? 엄마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하면 친족이 돼.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남이 아니잖아. 법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주려면 그냥은 못 줘. 병원에서 심사를 해. 근데 가족이면 그 심사가 달라져. 훨씬 쉬워져.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것들은 널 며느리로 데려가려던 게 아니야. 저는 드레스가 너무 소름 끼쳐 후다닥 벗어서 화장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엄마가 신부 대기실에서 챙겨나온 제 짐가방에서 제 일상복을 꺼냈어요. 청바지랑 니트, 그리고 모자. 전 그걸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엄마도 한복 저고리를 벗고 안에 입고 있던 옷차림에 마스크를 썼어요. 어디로 가? 하객 없는 데로 가자. 뒷계단 통해서 내려가든 해야 해. 우리는 하객이 없는 뒷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식장 2층은 아래 로비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구조예요. 난간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뚫린 구조 있잖아요. 2층 복도 끝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시누이, 시아버지, 그리고 처음 보는 50대 남자였어요. 모자랑 마스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예식장 손님인 줄 알았겠죠. 우리는 자판기 뒤에 붙어 서서 들었어요. 수치가 지난주보다 더 나빠졌대. 이번 달 넘기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 어제 담당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정말 시간 없다고. 신우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자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작년에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을. 시아버지가 성질을 내며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남끼리 하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조사도 나오고 면담도 하고 돈 오갔는지 계좌까지 다 봅니다. 근데 혼인신고만 들어가면요, 가족이 되는 거니까 심사 자체가 달라져요. 그건 밟아야 될 계단 수가 아예 다릅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서류에 걔가 순순히 도장 찍겠어? 지가 안 쓴 서명 보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결혼부터 시키는 거잖아요. 오늘씩 올리고 곧 들어갈 신혼집도 우리 집 앞이고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지가 어쩌겠어. 시어머니 죽어간다고 매일 붙잡고 울면 안 넘어오겠어요? 확실하겠지? 그때 그이가 말하더군요. 3천만 원이나 받아 챙겼는데 난 말이 하겠어요. 그 돈 받았다고 말할 때 완전 기분 좋아서 개처럼 낑낑대는 거 제가 봤는데. 신우가 실실 웃었습니다. 그리고 걔 집구석이 뭐 있어? 애비 없고 호러미가 세탁소인가 수선집인가 하고 지는 조그만 회사 격리야. 이혼해봤자 자기만 손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이가 갈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가 정이 많아. 예전에 자기 아빠 이식 못 받고 죽었다면서 엄청 울었거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손이 제 손목을 으스러지게 쥐었습니다. 자기 아빠한테 간 준다고 검사까지 다 받았던 애야. 그런 애가 우리 어머니한테 못 준다고 하겠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부모 소중하면 시부모님도 소중한 걸 알 거야, 사람이면.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대? 지가 말했어.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 술 먹고 울면서 다 얘기하더라. 아버지한테 간 못 들여서 한이 된다고. 어머 진짜? 내가 그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줬거든. 아버님도 안 받고 싶으셨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지. 신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런 말 못해. 살살 얘기하면 돼. 어머니 살려달라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싫다고 그래. 몇 달만 붙잡고 얘기하면 지가 먼저 하겠다고 나올 거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과 시댁 인간들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어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마스크도 잡아 뜯어서 던졌어요. 네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지더라고요. 수진아. 새언니가 왜 여기...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난간 쪽으로 걸어가서 아래층 로비까지 들리도록 목청껏 읽었어요. 장기 기증 동의서! 야야야 조용히 해! 기증자 이수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로 시작하는 거 이거 뭡니까? 전 이런 거 작성한 적 없는데? 이수진 씨 진정하시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도 모르던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왜 남의 결혼식에 와 계세요? 하객 명단에 아저씨 이름 있어요? 저도 하객입니다. 하객이 왜 남의 장기기증 동의서를 가방에 넣고 다녀요? 수혜자는 정영순 시어머니시네요. 이상하네요. 전 이런 서류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아래층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오해야. 오해라니까. 일단 내려가서 얘기하자. 응? 나! 사람들 다 보잖아. 오늘 우리 결혼식이야. 노라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아까 네 입으로 뭐라 그랬어? 지 아빠한테도 간 주려던 애가 우리 어머니한테 못 주겠냐고 그랬지? 그건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고. 내가 우리 아빠 얘기했던 날, 내가 울면서 다 얘기했던 날 네가 내 손 잡고 뭐라 그랬어? 수진아, 아버님은 네가 간 주는 거 싫어하셨을 거라고. 딸 몸에 칼 대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래놓고 이런 짓을 벌여? 너 나랑 결혼한 게 내 간 떼서 네 엄마한테 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혼인신고도 결혼 전에 하자고 한 거고 신혼여행도 나중에 가자고 미룬 거고. 야, 그게 아니라고. 신우가 그때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머리채를 잡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그 손목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밑에 가서 얘기하자. 뭐? 밑에 사람 300명 있잖아.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다들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결혼 파토난 게 누구 때문인지. 저는 신우의 팔을 붙든 채로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신우가 발버둥을 치는데도 안 놨어요. 하이힐이 벗겨지고 머리가 다 부러지고 저고리 고름이 뜯어졌는데도 전 그냥 끌고 내려갔습니다. 하객들이 300명 모여 있었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결혼식 못합니다. 저 결혼 안 해요. 수진아! 이 사람들이 저를 며느리로 데려가려던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한테 간 떼어줄 사람으로 데려가려던 거거든요. 로비가 뒤집혔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절 떼어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두 팔을 벌리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 떼! 어디 내 딸한테 손을 대?
장모님, 이거 놓으시고 좀. 장모? 누가 네 장모야, 이 도둑놈 사기꾼아. 장모님,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마시고. 왜 말려? 네가 떳떳하면 이야기해봐. 엄마가 예식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 배 갈라서 간 꺼내가려던 놈들이 어디서 손을 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나쳐요? 내가 뭘 지나쳤는데? 저 위에서 당신들이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3천만 원 받아 챙겼으니까 딴 말 못할 거라고? 호러미가 격리하는 년이라고 내 딸 무시할 땐 언제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우선 조용하게. 떳떳하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사돈, 저희도 사람 살리자고 그런 거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사람은 살려? 그럼 네 자식들 배는 왜 안 가르고 남의 딸 배 가르려고 했어? 결혼식 직후에 서류 작성하려고 다 가져온 주제.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시어머니가 난간 앞에 서 있었어요. 밑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충격받은 듯 스르르 무너지셨습니다. 옆에 있던 브로커 남자가 부축하려다가 서류 가방을 놓쳤어요. 가방이 난간 밖으로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이가 로비 전체에 눈처럼 흩날렸어요. 하객들이 그걸 주웠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장기기증 동의서? 신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근데 본인이 쓴 거 아니라잖아, 본인이. 수혜자가 시어머니야? 세상에. 웃기게도 시어머니가 2층 바닥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리로 안 가더군요. 넷이 전부 흩어진 종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로비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종이를 주었어요. 하객들 손에서 뺏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거 이리 주세요. 남의 물건입니다. 놓으세요. 이거 왜 뺏어요? 시어머니는 2층 바닥에 누운 채로 눈을 뜨고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는 놔두고 종이만 줍는걸요. 저는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왔고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청바지에 니트 차림으로 경찰차를 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장기 이식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파토나고 단 사흘 만에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신부가 예단으로 3천만 원 받아 챙기고 식장을 뒤엎었다더라. 원래 정신과 약 먹던 애였대. 그 집 어머니가 알고도 받아준 거라며? 시어머니가 그 충격에 쓰러져서 실려갔다잖아. 지금 중환자실이래. 작정하고 저를 정신나간 미친년으로 만들더군요. 결국 회사에까지 소문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시댁 쪽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예식장 되관료, 식대, 꽃값, 그리고 정신적 손해까지 해서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악랄한 짓을 했더군요. 엄마가 20년 넘게 일한 세탁수선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건지 가게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더라고요. 저 세탁선 아주머니 실력은 없고 다른 사람 물건 험하게 다룹니다. 이번에도 남의 웨딩드레스 못쓰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온통 소문을 냈더군요. 엄마가 단골 고객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가게 셔터를 내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 괜찮잖아. 20년 했다. 20년 하면서 옷 한 벌 없어진 적이 없어. 단추 하나 잃어버린 적도 없어. 일정을 못 맞춘 적도 없어. 엄마, 근데 한 달 만에 사람 발길이 끊겼네. 엄마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은데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견딜 수가 없어. 저는 그날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셔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절 보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고요. 꼭 왜 왔냐는 듯 쳐다보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뭘? 소문 돌린 거. 남의 물건 험하게 다룬다고. 아, 그거? 그 사람이 죄를 털었습니다. 사실이잖아. 보니까 웨딩드레스도 찢어놨던데. 그리고 남의 집 서류 가방에 뿌린 것도 그렇고. 남의 집 서류? 말 한 번 잘했네. 그게 왜 남의 집 서류야? 내 이름 적힌 건데? 내 주민번호도 적혔더라. 난 적은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는데. 목소리 낮춰. 직원들 있어. 너 지금 잘못한 줄은 알아?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절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너 서명한 적 없다며.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 넌 지금 멀쩡히 두 발로 서 있잖아. 배에 칼 댄 것도 아니고 못 뺏긴 것도 없고 오히려 3천만 원만 벌었지. 야, 우리 어머닌 지금 죽어가. 이번 달 넘길지 어떨지 모른다고 의사가 그랬어. 알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냐고.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서 결혼식장 뒤집어 엎고 하객 300명 앞에서 우리 집안 매장시키고. 제 죄책감을 열심히 자극하더군요. 너희 아버지가 그 꼴 봤으면 뭐라 하셨겠냐? 자기 딸이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저는 순간 열받아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 같은 여자한테 맞고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버진 잘했다고 그러실 거야. 내 목숨을 본인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 돌려줄게. 너희 어머니 기증자 못 찾고 돌아가시고 나면 네 어머니도 네 꼴 보고 한탄하겠지. 사랑한다는 말로 속이고 남의 자식 기증시키려고 거짓 결혼까지 한 거 보면서 미쳤어?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막말은 네가 했고 선도 네가 먼저 넘었어. 오늘 보니까 확실히 마음 정리가 됐어. 법정에서 보자. 저는 돌아섰습니다. 화가 안 났어요. 화가 나는 단계를 이미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식이 파토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본을 뗄 일이 있었거든요. 등본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어요.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으로요. 그 사람에게 제 서류를 준 적은 없어요. 그때 딱 그 일이 생각나더군요. 서류를 떼려고 연차 썼던 날이요. 제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켜놓고 혼인신고를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저 몰래요. 동네 상가 2층에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가게 단골이신 분입니다. 찾아가서 서류를 다 펼쳐놨습니다. 혼인신고가 됐네요. 제 도장 준 적도 없어요. 도장 필요 없습니다. 신고서에 이름 적고 신분증 사본이랑 서류 갖춰서 내면 접수는 됩니다. 나중에 무효로 만들면 돼요. 어차피 결혼식도 안 했고 같이 산 적도 없으니까요. 그럼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접수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요. 대신 걸리면 무겁습니다. 이건 나라 서류에 거짓말을 적어놓은 거라서요. 근데 그 신고서에 증인이 2명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증인 2사람 이름하고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증인은 누구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시더니 절 보셨습니다. 시아버님 되실 분하고 시누이 되실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럼 그 2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우리한텐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배를 탔다는 증거니까요. 혼자 한 짓이 아니라는 게 종이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죠. 그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2사람이 들어왔어요. 시누이와 그 브로커 남자였습니다. 저도 마침 그날 가게에 있었어요. 고소 취하해. 나가세요. 우리 엄마 죽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네가 그 난리를 쳐서. 나가시라고요. 여기 영업하는 가게입니다. 이 집구석 아주 사람 잡네. 노인네 하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네가 사람이야? 브로커 남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수진 씨, 우리도 좋게 끝내고 싶어요. 취하만 해주시면 3천만 원도 안 받겠다고 저쪽에서 그러시는데. 안 받겠다? 원래 못 받는 걸걸요, 그 돈? 뭐요? 모르시나 봐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 그때 엄마가 재봉틀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아이 사돈어른,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요. 누가 네 사돈이냐? 어디서 사돈 소리가 나와? 엄마가 다림질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니네 집에 사지 멀쩡한 자식이 둘이나 있지? 신우이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너도 있고 네 오빠도 있고 34세 36이지? 어디 아파?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아이 그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해봤어? 니들 검사 해봤냐고? 병원 가서 피 뽑아봤냐고? 아 어머니, 그런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애는 맞는지 어떻게 알았어?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애는 어떻게 알고 찍었냐고? 니들끼린 피 한 방울 안 뽑아보고 남의 집딸은 어떻게 알고 찍었냐고? 그건 하긴 이상했죠. 제가 적합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째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까? 엄마가 스팀 다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알고 내 딸 결혼시키려고 했네? 사돈, 그러니까 저희 마음도 아시잖아요. 안다. 아니까 하는 말이야. 엄마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근데 니들은 니들 어미 살리자고 남의 어미 딸을 잡으려 그랬어. 그건 다르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간을 달래? 니들은 뭐가 없어서 못 줘? 니들 배떼지는 금으로 만들었어? 사돈어른, 그딴 집구석에 내 딸은 못 보내. 나가. 당장 나가. 신우이는 뒷걸음질 치다가 옷걸이대에 걸린 비닐 커버들 사이에 처박혔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는데 비닐이 자꾸 감기더라고요. 팔에 감기고 목에 감기고요. 아이, 이거 뭐야? 놔 놓으라고. 아무도 안 잡았어요.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이씨, 살려줘. 이거 좀 치워. 함께 온 남자는 도망치려다 스탕물 더미에 발을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다림질대를 붙잡는 바람에 스티모스가 딸려 나왔고 뜨거운 김이 확 뿜어져서 팔뚝에 살짝 데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이 아줌마가 사람을 지지니. 들고만 있었는데 뭔 헛소리입니까? 아저씨가 넘어져서 그런 거지. CCTV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두 사람 다 그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영업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난동을 부린 걸로요. 3년 전 도둑 때문에 달아둔 가게 CCTV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아주 잘 찍혔네요. 각도가 좋아요. 그거 우리 딸이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니들은 뭐가 없어서 못 줘?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요. 신우이 될 사람 얼굴이 딱 한 번 굳었던 건 말입니다. 억울해서 굳은 게 아니었어요. 들켰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댁에서 3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쪽이 지금 제일 곤란한 게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겁니다. 돈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돈이 예단이었다고 하면요. 네. 파혼 책임이 저쪽에 있으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결혼을 깬 원인을 저쪽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요? 장기를 받는 대가였다고 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장기를 놓고 돈이 오가면 그건 아주 무거운 범죄예요. 감옥 갑니다. 전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뭐였는지 저쪽이 말을 못하는 거네요. 선생님, 그럼 저쪽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예단이라고 우기다가 지거나요. 우기면요?
우기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단이면 왜 예단 목록에도 안 올리고 통장으로 주셨냐? 왜 상견례 자리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가게까지 따로 오셔서 주셨냐?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왜 하필 검진 결과 나온 다음이었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들께 지독하게 갇혔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와 같은 주에 엄마 친구분이 경찰서에 출석하셨어요. 그날 2층에서 본 걸 전부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남자 휴대폰에서 증거가 통째로 나왔습니다. 신우이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요. 6개월은 만나셔야 합니다. 급하면 티납니다. 검진 잡으세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수치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브로커 남자는 비슷한 여죄가 3건이나 더 나와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신우이도 실형이었어요. 계획을 짜고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서류에 직접 손을 댄 당사자라 역시 실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도운 걸로 처벌받았고요. 다만 셋은 그 자리에서 잡혀가진 않았습니다. 항소를 했거든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밖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있는 동안 더 초조할 겁니다. 감옥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니까요. 혼인 무효도 확정됐습니다. 제 등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날 등본을 떼서 한참 봤습니다. 배우자란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정비공장은 합의금이랑 소송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판결 며칠 뒤에 제 웨딩드레스 가봉해줬던 엄마 친구분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가게에 옷을 찾으러 오셨다가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셨어요. 이모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진아, 이모가 여태 말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달을 고민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건가요? 그 최종 피팅하던 날 있잖아. 네가 탈의실 들어가 있을 때. 네. 그 남매가 밖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내가 커튼 뒤에서 실밥 정리하고 있었거든. 나 있는 줄 알고도 막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얘기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물어보더라. 오빠는 왜 이식 안 하냐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이식 말이야, 이식. 이모가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내가 줄 수 있긴 해. 근데 앞날이 창창한 내가 어떻게 배를 갈라. 그거 하고 나면 한동안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공장 일도 못 해. 누가 공장 봐. 이러는 거야. 세상에. 자기 엄마가 곧 중내만에 하는데.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그러더라. 그건 그렇네. 오빠 없으면 공장 문 닫아야지. 그러면서 어차피 며느리가 드리는 게 모양도 좋아 이러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얼마나 예뻐하시겠냐고 이러는데 이건 너희 시어머닌 아시는 일이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의 배 갈라 자기 엄마한테 장기 기증시키려던 효자가 알고 보니 제 간 지키려고 다른 사람 간 들이미는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만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제게는 좋은 일이었어요. 언제든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심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들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반년 전보다 얼굴이 반쪽이었습니다.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어요. 수진아,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안다. 딴에는 내 생각한다고 그랬겠지. 화가 난 거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애들이 효심으로 한 일이니 너무 화내지 말고 용서 좀 해줘라. 응? 어머님, 내가 시켰겠니? 내가 며느리 될 애한테 그런 걸 어떻게 시켜?
그럼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럼 결혼 전에 저한테 3천만 원은 왜 주셨어요? 애들이 주라니까 준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딱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넌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니? 왜 며느리가 아닌 아드님한테는 안 받으셨어요? 뭐? 아드님 있잖아요. 36살, 사지 멀쩡한 아드님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멍하니 봤습니다. 검사해보니까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못 받았지? 누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모르시고 계셨구나. 아드님이 이식 적합자인 거.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그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 방금 저 애한테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잖아.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네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한테는 불합격, 아니 안 맞는다며. 그래서 못 준다며. 어머니, 네 거 주기 싫어서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하고 네 와이프 밀어넣은 거야. 이 어미한테 장기 주기 싫어서. 어머니, 그게요, 제가 공장을 봐야 되고 저까지 몸이 상하면 집안이 다 무너지니까. 이 개같은 놈아! 지팡이가 날아갔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서 60 넘은 어머니가 아들 멱살을 잡고 매달렸어요.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애미야. 네가 내 뱃속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 망할 놈이 간주기 싫어서 딱 잡았대? 어머니 좀 놓으세요. 사람들 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원하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니! 네 거 아까워서 남의 거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힘들어서 끙끙대는 걸 보고도. 시아버지가 말리려고 달려들었어요.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봐. 당신도 알았지? 몰랐어.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서 가족 모두 짜고서 날 이렇게 아픈 채로 내버려 둔 거지.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그때 옆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네, 어머님만 모르셨어요. 뭐? 따님도 아셨고요. 아버님도 아셨고요. 저희 결혼식 전에 드레스샵에서 남매분들이 그 얘기하시는 거 다른 분이 들으셨어요. 야, 입 다물어!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그날 물어보셨잖아요. 오빠는 왜 이식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드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앞날 창창한 내가 어떻게 배를 갈라. 그거 하고 나면 무거운 것도 못 들어서 공장 일 못한다. 시어머니들 분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뭐라 그러셨죠? 그건 그렇네. 오빠 없으면 공장 문 닫아야지 라고 했다던데. 그러면서 어차피 며느리가 주는 게 모양도 좋잖아 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꺾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맞췄어요. 어머님, 제 아버지도 간이식이 필요했었어요. 제가 주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사코 거절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어머님 아드님이 그랬다더라고요. 다 늙은 어미보다 앞날 창창한 아들 인생이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좀 편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시뻘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나야. 김 변호사 지금 어디야? 지금 바로 좀 봐야겠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며 시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에만 집중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 재산 전부 다 사회에 내놓을 거야. 오늘부터 절차 밟아. 남는 건 신탁이든 뭐든 걸어서 저것들 손에 한 푼도 안 가게 해. 그 사람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집 재산이 전부 시어머니 것이었다는 걸요. 그분이 부잣집 외동딸이었고 시아버지는 대릴 사위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상가도 그 정비 공장 땅까지 전부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얼만데? 엄마 정신 차려. 그거 우리 거잖아. 여보 이러지 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 사람이 매달리는데 시어머니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라. 어머니 놓으라고.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아들 가슴을 툭 치셨어요. 효도한다더니 네가 내 마음의 대못을 박아?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진짜로요. 네가 지난 설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내가 다 해드린다고 그랬지. 그런데 어미 가슴에 비수 꽂는 불효자식이 여기 있었네. 어머니 다신 내 앞에 얼굴 들이밀 생각 마라.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수진, 너 만족하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족? 그래, 이제 속 시원하냐고? 시원해 죽겠어. 네가 나처럼 힘들어할 거 생각하니까 신나고. 대답으로 충분하지? 벙찐 남편을 두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이 서로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누구 잘못이냐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돌아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안은 이제 형체가 없어요. 시어머니 되실 뻔했던 분은 이혼 소송을 내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기 집안 재산이었던 건 남편이 가져갈 몫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매는 어머니 재산을 못 내놓게 하겠다고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 셋이서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전에 듣기로는 형제끼리도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될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오빠가 그때 검사 결과 숨긴 것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요. 그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정비 일도 못합니다. 공장 넘어가고 나서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시어머니 되실 뻔한 분은 요양병원에서 정식으로 순서를 기다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주는 거 아니면 아무한테도 안 받겠다고 하셨답니다. 근데도 아들이 망설이니 시어머니 속만 타는 거죠 뭐. 저는 여전히 그 회사 격리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엄마는 단골들을 다 되찾았어요. 없는 말 지어내서 남의 장사 망친 걸로 배상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재봉틀을 새로 들이셨습니다. 3천만 원 소송은 그쪽이 결국 취하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돈이 뭐였는지 끝까지 소명을 못했거든요. 말하는 순간 감옥에 가니까요. 예식장 비용 4천만 원 청구도 기각됐어요. 결혼식이 깨진 원인이 어딘지 판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2년 동안 사실은 누군가의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제 아픈 과거를 위로해주던 그 손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를 부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결혼식 20분 전에야 알았어요. 지나치게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은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줄지는 오직 나만이 정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